네, 충무 천은숙입니다. 오늘도 박수 시간을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오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이태원 선생님 멀리서 오셨는데 좀 있으면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인사해드릴 거고요. 이 내용을 모든 선생님, 한국학교 대통령의 선생님들은 다 아셔요. 전국 미국 전 지역의 한국학교 이사장님과 워싱턴 이사장님을 역임하셨고요. 20여 년 동안 12원 귀한 책들을 소장하고 계신 이순신 연구가이시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나오셔서 혹시 서울대학 오늘 동창회 한 번이라도 오셨으면 해서 이준호 박사님 초대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워싱턴 지역에서 장학금도 주시고 이순신 장군 글짓기를 통해서 문학활동에 집요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참 바쁘신데 어저께 밤늦게 오시고 내일 새벽 아주 어리 모닝에 또 떠나셔요. 강의하시러 비행기 타고 오셨는데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드리겠습니다. 애틀랜타 동포 여러분, 유지 여러분, 아주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금 소개처럼 그렇게 뭔가 이름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초대까지 해주셔서 제가 거기에 보답해서 제가 아는 대로 최선의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순신 이야기는 특히 여러분들이 문인에서 주최했기 때문에 이순신의 문학성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처럼의 기회인데 커버할 주제는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정신을 집중을 하셔서 최대한 좀 많이 좀 캐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신 문학이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순신 하면은 뭐 장군인데 왜 문학이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 첫머리에 보면은 1937년에 우리나라 국문학의 태주이신 서울대학교 교수도 하셨죠. 조윤재 박사께서 이순신을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시조문인이다 이렇게 말했고, 시인인 가람 이경기 선생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캐치해 둘 말씀이 있는데, 문문 목록이나 하는 보통의 문인으로서는 견질 수가 없는 그런 문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건 문문 목록, 글줄이나 되뇌이면서 쓰려고 몇 자 쓰고 그러면 보통의 재주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들 이순신의 작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정조대왕 때 이순신 전설을 편집합니다. 이순신에 대한 모든 기록을 총망라했는데 거기에는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이순신 7년 동안의 일기, 난중일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임진장초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전황 보고서예요. 전투가 한 번 끝나면 그 전투의 결과에 대해서 임금한테 상세히 보고한 공식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임진장초라는 거. 그 다음에는 서간첩이 있습니다. 정조대왕 때 전국적으로 수집을 해봤더니 이순신의
개인적인 편지가 왔다 갔다 한 것들을 전부 수집을 한 거예요, 최대한. 그래서 세 파트로 있는데, 이 문학에 관한 거는 이 세 파트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산섬 달가운만의 수로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이 시를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2004년 4월에 워싱턴에서 이순신 문학을 하면서 주제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 원전을 살펴봤더니 큰 칼 옆에 차고가 맞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순신 장군께서는 원래 한문으로 쓰셨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냐면 여기 한문으로 여러분께서 보시듯이 무대도예요. 무대도라는 거는 칼을 이렇게 오르만진다는 얘기입니다. 창대 아니고 오르만진다 이거예요. 그 말이 맞는 이유가 뭐냐면 수로에 홀로 앉아있는 사람이 칼 찬다는 게 어울리지도 않지만은 수로에 혼자서 앉아서 곰곰이 나라 걱정을 생각을 골몰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만지작거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6개월 뒤인 2004년 11월에 해군사관학교 충무공 수련원에서 거기서도 드디어 이거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가보면은 어떻게 됐냐면 충무 수련원에서는 큰 칼 어루만지고 깊은 실험하는 적에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래서 큰 칼 옆에 차고는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게 우리한테 있기는 했지만은 원전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은상 선생님 같은 대가도 경우에 따라서는 아차 잘못 짚을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학을 하실 때는 엄정한 그 안목으로 살피는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학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번째 장입니다. 세 번째 장, 세 번째 블락을 보면은 변방의 근심을 평정한 뒤엔 도연명 귀골에사 나도 옳구리. 이 얘기 도연명 귀골에사는 뭐 중국의 시민을 따온 거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평화로운 얘기입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욕망이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무제 2라고 하는 시 맨 끄트머리 장에 보면 또 같은 의미의 글이 나옵니다. 말을 풀어 화양으로 돌려보낸 뒤 복분승 처사되어 살아가리라. 이것은 이순신의 정신세계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순신은 굉장히 평화를 사랑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슴 아픈 거는 이분이 이렇게 원하던 전원으로는 끝내 돌아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노량 바다에서 전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 꿈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은 안타까움이 있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정릉 현덕승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데를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때가 현덕승은 자기 집안 친척인데 거기 편지 보낸 데 보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때가 가장 좋은지요. 나와 같은 속된 관리는 그저 분주하기만 하여 함께 구경할 길이 없으니 전일에 자기 보고 신세계인이 당신은 참 신세계인이 없는 딱한 사람이다. 일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이었다. 참 우스운 얘기지만 맞는 말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훌훌 구경 다니는 자기 친척을 부러워만 하면서도 아주 그냥 소탈하게 응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 앞장에 보면은 박삼고객에 보내는 구호를 해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오란댁의 은총을 입어 특별히 변방의 소임을 맡았으나 책임이 무거운 것이 마치 가냘픈 노비가 산을 진 것 같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절절한 표현을 이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문인이신 여러분께서는 이순신의 그 절절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그 뒤로는 이제 이순신을 돌아가신 뒤에 이순신을 숭모하는 사람들이 글이 있는데 참고를 하시고, 지금 이순신 어록을 보겠습니다. 이순신 어록.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이순신 장군께서는 절박할 때 하신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문인이라면 상식적으로 꼭 이것쯤은 알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에 보면은 아직도 여기 나오는 데 보면 그 한문 부분 보면은 상요시비 미신불사, 이 말이 왜 나왔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 명량에 이 말을 이순신이 두 번 말을 안 들었는데 한산도에 있을 때는 싸우러 나가라 이순신한테 명령했는데 이순신은 안 나가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 명량해전 직전에는 선조임금이 통제사로 재임명하고도 자기가 해놓고도 생각해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원군이 배를 다 전멸시키고 12척밖에 안 남았는데 12척 가지고 수백 척 밀려오는 일본 배를 어떻게 싸우겠냐. 그래서 선조임금이 이순신 장군한테 보선 열선도라고 하는 데서 뭔가 그 선령관을 보내서 전쟁을 포기하는 게 어떻겠냐. 수군을 폐지하고 육지로 올라가서 합천에 있는 권율수에서 육군으로 싸우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한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이분의 그런 권고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한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아직도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12척 배 가지고. 이것이 이순신 장군의 긍정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단위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단위를 생각하는 겁니다. 수백 척 밀려오는 일본 배 앞에서 12척 갖고도 아직도 12척이나 남았습니다 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미신불사, 그게 무슨냐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미신, 이순신, 미신, 제가 죽어 없어지지 않은 이상 일본이 감히 우리를 깔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인민을 설득하고 안심시켜서 싸운 전쟁이 명량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명량에서 나온 말인데 해군사관 생도들의 근과 옥조입니다. 해군사관 생도들이 입으로 내놓는 게 상유시비입니다. 상유시비. 그래서 이거는 문인들로서는 꼭 알아두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약에 보면은 죽기로 싸우면 살 것이요. 이것도 명량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왜? 영화 보셨죠? 한번 원군의 참패 후에 조선수군의 그 드높던 의기는 다 사라지고 백성들이, 군사들이 전부 무서워하는 거예요. 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이때 명량해전에서 배가 작은 것보다는 군사들의 사기를 도두는 게
제일 난제였어요. 그래서 군사들한테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군사들이 어떻게든 수상권에서 도망갈 생각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 말을 하신 겁니다. 필사즉생, 죽을 각오로 싸우면은 이것이 곧 살게 되는 길이 나오고, 필생즉사, 살라고 도망쳐서 살라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죽게 된다. 그러니까 길은 하나, 싸우는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여기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명량에서 나온 이순신의 최고 명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편범불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순신 장군 스스로가 하신 말인데 이거로 인해서 이순신 장군 돌아가신 겁니다. 뭐냐? 임진왜란 정유재란 말기에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군인들은 돌아가는 게 바빴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순천만에서 소서행장의 귀로를 차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싸우던 진륜이 돌아가겠다는데 왜 위험한 싸움을 하느냐, 하지 말자, 돌려보내자. 그 사람들은 뭐 남의 나라에 왔으니까 그렇게 말하는지 하죠. 그때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 바로 이 편범불반입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죄 없는 백성을 괴롭힌 사람은 한 명도 돌려보낼 수 없다. 한 말이 바로 이 편범불반입니다. 그래서 퇴각하는 일본군을 쫓다가 돌아가신 게 노량해전이고 이순신의 순국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편범불반은 이순신의 필벌 의지가 담겼습니다. 죄 지은 놈은 벌을 받아야 된다. 일본 놈들 우리 백성 쳐들어왔으니까 너희들은 살아서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보면 천지, 하늘천 따지가 아니죠. 이 천지는 참 기가 막힙니다. 이순신이 어머님을 천지로 불렀습니다. 이 천지의 출전은 어딘가 하면은 중국 시경 중에서 용풍편의 박주 잠나무배라는 그 시가 나오는데 그 시에 보면은 이 천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시의 배경은 중국의 한 처녀가 약혼을 했었는데 결혼이 성사되기 전에 남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꾸 딸을 재가를 하려고 다른 남자 구해서 이게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처녀는 한 번 약조를 했는데 어찌 다시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하느냐 해서 천지라는 말을 부르는데 이 뜻은 뭐냐면 어머님은 곧 하늘이시거늘 의해 내 마음 모르십니까? 이렇게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자기 어머님을 천지로 지칭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순신의 효성은 굉장히 다르다 이거예요. 보통 사람의 효성과 굉장히 다릅니다. 어머님을 하느님하고 같은 레벨에 놓고 보는 이런 효성입니다. 이게 이순신의 단위가 다른 것이 이런 데서 찾습니다. 효도는 누구든지 하죠. 근데 이분은 어머님을 하느님과 같은 레벨에 두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라는 말은 어머님이 지칭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가 양호남 시무국가. 이거는 언제 하신 말씀인가 하면은 처음에 여수에서 시작을 해서 진을 한산도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때 뭔가 왜 자기가 그러니까 사령부를 한산도로 옮기는가 이유를 밝힌 거래요, 이게. 호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호남으로 진출하는 길목을 막아야 되겠다 한 것이 한산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양류 호남 심의 국가, 호남마저 망하면은 나라가 다 없어질 판입니다. 그래서 나는 호남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산도로 이진을 합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목포에 가서 그 전망대 올라가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다가 박영록의 기명을 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무호남 무국가 그랬습니다. 호남이 없으면은 나라가 없다. 그런데 이 말은 그렇게 쓸 말이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처럼 호남이 다른 지역보다 중요하다는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때 임진왜란 때 살아있는 거는 전라도, 충청도, 서해안의 신경선으로 살아있던 겁니다. 호남의 곡창. 그러니까 6.25 전쟁 때 낙동강 이남이 살아남았듯이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호남마저 무너지면 나라가 다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편중을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순신의 문학관계는 그만하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순신 문학은 제가 모아짜기를 했지만은 굉장히 힘들어서 한 것입니다. 여러 출전을 해서 한 것인데 정말 이거는 어디 가서도 찾을 수가 없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자세히 읽으시면서 한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순신을 통계로 보는 이순신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강연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통계로 말을 하냐. 난중일기가 이제 7년 동안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난중일기에 보면은 주제별로 나오는 횟수를 통계를 내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가? 이순신 장군의 활동 범위가 얼마나 컸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이순신 장군의 과거 급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과거 급제 그 증서가 지금 남아있죠. 그게 보면 병과 4등자 이렇게 해서 병과 4등으로 합격한 사람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병과 4등이면은 1년에 28명 내지 29명 뽑는 데서 병과 4등이면 몇 등에 해당한다면 갑과가 3명입니다. 그 다음에 을과가 5명이에요. 그 다음에 갑과 4번째니까 이순신 장군이 12번째다 얘기입니다. 전체 29명 중에서 12번째다. 이 결론은 뭐냐면 이순신 장군도 대기만성형이지 그렇게 뭔가 아주 뛰어나서 앞서가는 타입은 아니었지 않나 그런 시사점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29명 중에서 12등을 한 평범한 등수입니다. 그 다음에 난중일기를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인명, 사람 이름이 몇 명이 나오냐면 1050여 개가 나와요. 사람 이름이 난중일기에. 진영, 땅 이름이 얼마나 나오냐면 463개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관할구역이 얼마나 크고 이분이 자기 관할지역을 얼마나 샅샅이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안별로 보면은 이순신 장군께서 7년 동안에 몸이 아프다 쓰신 게 180여회가 됩니다. 180여회를 1년 단위로 풀어보면 1년에 약 25일 정도는 아파서 이분이 고생하신 분이에요. 이순신 광화문 동상에 있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이 건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병으로 상당히 어렵게 사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게 술 얘기가 한 140회 나와요. 근데 이거는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술 대접해서 보낸 것도 있고, 또 이분이 속이 쓰릴 때 그 술로 다스리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광란이 나서 애먹은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벌 준 거. 110회가 나와요. 벌 준 게. 이순신 장군은, 여러분들 영화에서도 보셨지만은 탄련병 가차없이 목 잘랐습니다. 근데 이분은, 인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군기가 무너지면은 끝장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군기를 틀어잡기 위해서, 엄한 그 벌을 내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어머님 얘기가 104회 나와요. 104회 나와보는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지라고 표현했는데 천지 아닌 말을 썼을 때가 몇 번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썼냐 하면은 병친, 어머니가 알아누웠을 때인 것 같아요. 병친, 그 다음에 노단, 늙은 어머니, 노단, 그 다음에 친할 친자, 뭐 친해 친자만 써서 친, 그 다음에 신하가 황제를 보일 때 쓰는 견우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그 자를 쓴 때가 3번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든지 황제만 먹는다든지 어머님을 이렇게 대접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옥선 38회, 꿈내기가 38회.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순신은 꿈이 굉장히 신통하게 맞았어요. 여러 번에 있습니다. 이거는 참 불가사의한데 꿈이 신통하게 맞은 분이에요. 그 다음에 활손 얘기가 13회. 이번에 또 조물봉 얘기가 나오는데 왜 나왔겠냐? 어려운 상황에 상대가 없는 거예요. 상대가 있어야 이게 뭐 호소도 하고 부부간에도 얘기해서 좀 고민도 풀고 그러는데 이분은 나라 일을 상의할 상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점에 많이 의존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하고 그러면은 이순신이 어떤 분인가 지금서부터 비디오로 조금 속도감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가 이 강연의 제목은 우리가 이순신을 아는가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참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이순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아니, 요 앞에 있는데, 하여간, 이순신을 우리가 아는가, 모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은상 선생님이 이순신을 할 적에는 해방 직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한테 이기는 데만 초점을 주어가지고 장군으로만, 위대한 장군으로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 이순신 연구는 달라져 있습니다. 이순신의 인성을 연구하는 쪽으로 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여기 보면은 일본 사람이 한 말인데 일본 해군 전략 연구를 하는데 한국인들은 이순신 장군을 성운이라고 떠받들기만 할 뿐 그분이 진정으로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것은 우리 일본인들보다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이고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이거는 위대한 인격도 있지만 외교적인 수학.
얘기가 나왔는데 의교적인 수완 생각하면 이순신이 의교관도 아닌데 왜 의교관 얘기가 나오냐. 참 모르는데 이분은 굉장히 잘 아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요. 네, 조금 전에 거요. 바로 직전 거. 전에 거, 백. 됐어요. 이것은 중앙일보 정진홍 논설위원회 썼는데 참 말을 잘했습니다. 2008년도에 한 건데, 이순신은 바로 오늘 우리를 입대한 현재적 뿌리다 이겁니다. 이게 역사 속의 전설 속의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바로 의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충무공 덕분에 살고 있는데 이게 그거를 모르고 동포들이 참 오만을 떨고 있다. 이렇게 질타를 한 부분입니다. 다음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박경리 선생이 통영에 50년 만에 가셔서 한 말이 이순신은 우리 시대가 도달해야 될 전형이다. 전형.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순신은 배워야 될 상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범적인 인간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서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아래 박성부 선생도 인간으로나 군인으로나 이만한 인물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날 가망은 없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역사와 더불어 사는 영원한 인간 완성의 전형이다. 다음에요. 다음 넘기세요. 이것이 아까 얘기한 천지입니다. 이순신의 어머님 표기법 천지. 다음에요. 이 원문이 뭐야 천지 불량인지 어머니는 하늘이시고는 어디에 이 마음을 모르시는가. 다음에요. 네. 여기 안에 그 직전에 여기 보면은 이 문인들 여러분 문인들이시죠. 이순신이 군을 통수하는 사람으로서 국방에 책임을 있는 사람이 싸우는 데 집중을 해야 될 텐데 이분은 싸우는 것을 넘어서 백성의 고통과 안위를 고민하셨어요. 잘 보세요. 아득하다 북쪽 소식 들을 길 없네. 왜? 임금이 의주로 도망가 버렸으니까 연락도 못 받고 지시도 못 받고 답답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의신아 때 못한 것 한이로구나. 자기가 참 때를 참 못하고 났구나.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이 기가 막힙니다. 소매 속에 적을 꺾을 병법은 있다 이거야. 군사적으로는 일본을 물리칠 자신이 있다 이거야.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없는 게 뭐냐. 가슴 속에 백성 건질 방책이 없다. 백성을 구해가는 거는 자기 능력으로 할 수가 없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순신의 백성에 대한 급진한 사랑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순신이 훌륭한 것이 이순신이 임금을 사랑한 게 아니라 백성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명량 영화에서 보시면은 이순신이 아들 회와 풀밭을 걸어가면서 하는 대화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아들 회가 아버지 이순신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은 임금의 온갖 핍박과 살인까지 사형까지 내리고 그랬는데 왜 임금을 위해서 이렇게 위험한 싸움을 고집부리고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답이 내 충성은 백성을 향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명량 영화에 제가 보건된 최고 포인트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순신의 마음을 아주 잘 짚었어요. 그리고 다른 이 활국부냐 이런 거는 그때 그 전술 장면을 상당히 현실적으로 보여준 것도 있긴 있지만은, 제가 총체적으로 보면은, 10 내지 20%가 사실에 가깝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아까 자기의 충성은 백성을 향한 것이다.
그건 기가 막힌 말이고 사실입니다. 네, 이순신이 두 번 임금의 말을 안 들었는데 한산도에서 부산 앞바다로 출전해서 가동청정, 갓도 기요마사, 일본 외장 중에서 가장 사나운 장수입니다. 그걸 바다에서 납포해 와라. 너 바다에 나가면은 너는 백전백승 아니냐? 한 번도 안 졌으니까 뭐 갓도 문제나 되겠냐? 가서 잡아와라. 그랬는데 이순신이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간 이유는 뭐냐면은 전술적으로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상상하셔야 될 거는 그때 배가 어떻게 갑니까? 노져서 갑니다. 한산도에서 부산 앞바다 가면은 가기 전에 녹군들이 다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배를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은 이거는 죄 없는 군사들 수만 명을 몰살시키는 명령이기 때문에 나 이거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이분이. 이것도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안 간 겁니다. 원균은 어떻겠습니까? 갔잖아요. 가서 참패를 한 거 7,000명 해전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명령해전 직전에는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 또 싸우는 거예요. 이번엔 또 거꾸로 갑니다. 이순신 장군이.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봐야 되는가? 이순신의 본질 추구를 보는 겁니다. 본질 추구. 장수의 본분은 죽어도 자리를 지켜서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해야 된다. 자기는 장수기 때문에 그 본분을 끝까지 해서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이라도 잡아야 되겠다 한 것이 명량해전입니다. 이순신이 명량해전을 결행할 적에 이긴다는 승산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지금 연구자들도 사실은 확신 없는 전쟁을 했습니다. 이순신은. 왜? 어차피 길을 열어줘서 일본 군대가 물리듯이 서해로 가서 서울로 쳐들어가서 물자 공급 마음대로 하면서 이제 한국 통째로 먹을 바에는 어차피 나라는 없어지는 거니까 그럴 바에는 마지막 0.1%의 가능성이라도 추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앉아서 당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한 것이 이순신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이긴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를 보면 일기를 길게 쓰질 않습니다. 굉장히 짧게 써요. 그런데 명량해전 끝나고는 굉장히 길게 쓰셨어요. 그리고 그 끝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참으로 천행이었다. 참으로 정말 천만다행이었다. 그렇게 썼습니다. 이 이순신 장군이 행운을 믿고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순신은 전법이 뭐냐면 반드시 이기게끔 준비가 됐을 때려야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명량해전은 응급전쟁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갔어요. 그래서 이순신의 정신 쓰는 거 보면은 뭐가 크냐, 큰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오늘날 진보 보수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순신 방식으로 하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순신이 나한테 물어보면은 그것도 몰라서 나한테 물어보냐 이분이 이럴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백성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길인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네. 다음은 제가 이순신을 20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내린 결론은 이순신이 어떤 사람이냐. 이순신은 성자인데 칼을 들었어요. 무기를 들었습니다. 왜 들었을까요? 마음은 성자에 준하는 인간애를 갖고 있는데 국방의 책임을 졌기 때문에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순신은 조선의 민주주의자예요. 이분은 벌써 약 500년 전에 민권을 생각했어요. 민권.
그래서 백성 편을 굉장히 들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저는 이순신이 진정으로 위대한 이유는 백성을 사랑했고, 그 다음에는 민주 사상을 이미 그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요. 잠깐요. 이순신의 외모는 제가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동상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동상이 광화문에 있는 동상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는 지금도 그거를 바꾸자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왜? 이미 그거는 이순신의 기념물에서 이순신의 상징물로 이미 조명화가 되어 있어요. 이제 문화작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꾼다는 건 아닌데, 이 유성룡의 묘사 보면은 유성룡의 징비록에도 이순신은 수군한 선비와 같다. 선비 모습이다. 이거. 딱 셋님. 그런데 고상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상한은 이순신과 같은 해에 과거에 합격했는데 이 사람은 문과로 합격했고 이순신은 무과로 합격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순신을 언제 자세히 볼 수 있었냐면 한산도에서 과거 시험을 한산도에서 본 일이 있어요. 그게 또 이순신의 백성사랑입니다. 어떻게 해서 거기서 보게 됐냐. 나라를 지키려고 한산도를 지키는데 자기 부하 직원들은 그 국가시험은 문과를 봐야 될 때 그 장소를 이탈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떠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억울하다. 그래서 임금님께 상주를 합니다. 이런 사정이니 부디 과거를 한산도 진중에서 치게 해주십시오. 그 임금도 그걸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를 한산도 진중에서 쳤는데 그때 이 고상한이 검시관으로 시험관으로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순신을 자세히 봤는데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이순신은 참으로 영웅의 기상이 있다. 그런데 입술이 이렇게 들창 입술이 이렇게 들어 올려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인중이 짧고 입술이 들어 올려 있어서 나국의 징조가 있다. 그러니까 제 명대로 못 살 징조가 있다. 굉장히 과학적인 관상을 봤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아까 병을 많이 앓으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병을 앓듯이 건강 체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요. 네, 이것이 이제 저는 이 영정을 좋아합니다. 이건 한산도에 있는 영정인데 이순신은 아산 현충사에 가면 홍포를 입은 게 있는데 이순신은 홍포를 입을 기회가 없었어요. 전장에 나가서 전장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맞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원군은 보시다시피 좀 여기 봐도 조금 미혹하게 생겼죠. 그래서 참 저는 하도 보다 보니까 원군이 불쌍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군이 나쁜 사람이기보다는 이순신이 너무 상대적으로 훌륭하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원군이 평화를 많이 당하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다음에요. 다음요. 네, 다음요. 다음. 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순신이 임진왜란을 이기는데 크게 기여한 무기는 화포입니다. 1등 무기가 화포예요. 최모선이 만든 화포. 이걸로 포격전을 세계 해군 사상 처음으로 본격적인 포격전을 한 게 이순신입니다. 판옥선에 몇 대가 실렸냐면 보통 양쪽으로 7문, 앞뒤로 2개에서 14 내지 16문이 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그 화력을 자랑하는 포격선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중 무기가 판옥선. 이 판옥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중종, 명종 때 일본 놈들의 침탈이 아주 심하니까 조정에서 이 대책에 아주 고심했어요. 그런데 그때 파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한 의견은 그러면은 전함, 배를 수적으로 많이 만들어야 된다 하는 파가 있었고, 한 패는 많이 만들면 무슨 소용이냐, 일본 놈들의 전법이 배를 칼 들고 기어 올라와서 칼로 공격하는 건데, 그러니까 많이 만드는 게 의미가 없고 일본 놈들이 기어 올라오지 못하게 배를 크고 높게 만들어야 된다 해서 탄생한 게 판옥선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에서 이 판옥선이 위력을 굉장히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냐 하면은 중국의 진림이, 중국 제독 진림이 와서 조선배 세 척을 빌려 타고 싸웠어요. 그 다음에 거북선은 이순신의 창작품인가 하면 창작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시조선 태종대왕 때 이미 거북선 얘기가 나와요, 책에. 그런데 차이가 있는 거는 뭐냐면 태종 때 배는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화포도 싣기가 어렵고 위력을 발휘할 수 없었는데 이순신 장군 때는 배가 커지니까 이순신 장군이 화포 실어라 한 거예요. 화포다. 화포 실어라. 배가 크니까 이것이 아주 적중했던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발사체는 이런 걸 발사한 겁니다. 대형 석가래만한 화살을 발사한 거지 그 포탄을, 우리 지금 되는 포탄을 발사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임진왜란 때 겁니다, 진짜. 그런데 이게 일본의 구키 요시다카라는 일본 장수가 도망가면서도 하도 신기하니까 이걸 하나 수집해 갔어요. 그래서 일본에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 판옥선이라는 게 이렇게 밑이 평평합니다. 일본 때는 이렇게 밑이 뾰족해요. 이것이 전술상으로 큰 차이가 나는데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면 이 판옥선은 선자리에서 배가 방향을 바꿔야 돌아. 물에 쟁반을 띄운 거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영국의 그 전략가가 한 말이 한산 해전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망가던 배가 갑자기 돌아서서 역공을 펼치냐. 그런데 이 배에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는 회전 반경이 이렇게 큰 데 비해서 이 판옥선은 회전 반경이 굉장히 작아요. 거의 손가락에서 회전합니다. 이상. 그 다음에요. 거북선이 같은 건 줄 아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이 움츠러든 거, 목이 스쳐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걸 대표적인 걸로 보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이순신 종가에는 이것이 기록으로 나와 있어요. 다음에. 네, 이거는 거북선 내부에서 이제, 백군들이 놓젓는 얘기고, 다음에요. 네, 다음요. 네. 임진왜란 때 개인 무기로 쓴 게 이 편전입니다. 편전은 길이가 약 3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활을 당기면은 이쯤 당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1m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화살 30천 되는 거를 감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쓰냐면 통화라고 대나무 속을 빈 탄도 장치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화살의 위력이 뭔가 하면은 한국 사람의 창의력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큰 화살은 바다에서 보면 이렇게 날아오는 게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날아오면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피하고. 또 배쯤에 박히면은 이쪽에서 뽑아서 또 역으로 우리한테 쏘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크니까 재료비도 많이 들고 수송도 힘들고. 그런데 이거는 작아가지고 토하라는 장치가 있어야 쏘기 때문에 적진에 잘못 떨어져도 적진이 우리 안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말하면 분수면에서 작으니까 수송이 굉장히 쉽고 날아오는 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전은 화살은 조총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화살은 비 올 때도 쓰는데 조총은 비 오면 못 쏴요. 그리고 이 화살은 연속 사격이 가능한데 조총은 한 번 쏘면은 화약을 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그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그 다음에 이거를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이게 이순신의 큰 칼인데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어디서 보셨어요? 이 칼이 아산 현충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칼인가 하면 197.5cm니까 사람 키보다 큽니다. 무게가 얼마 나가는가 하면은 5.3kg 나가요, 하나가. 그래서 이 끈을 보세요. 끈을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칼은 찰 수가 없기 때문에 매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 칼은 무기가 아니라 실전용 무기가 아니라 바다에서는 칼을 쓸 일이 없었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의전용이었어요. 의전용. 이순신 장군이 머리맡에다가 걸어놓고 정신을 가다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스케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칼을 만들면 이런 칼을 만들게 해서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석자 장금으로 하늘의 행산이 산과 물이 떠오는 듯하고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강산을 물들이도다. 굉장히 호방한 기상한 노래였는데, 그런데 지금 잘 들으세요. 이 칼에 여기가 이제 칼집이 있는 데인데 여기를 뽑아보면은 칼집 아래로 뭐가 나오냐면 이 칼을 만든 대장장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태규령, 이무생 각각 두 사람이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순신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은 칼 만드는 도공장은 그냥 대장장이 중에서 조금 난 사람인데 칼을 만드는데 이순신 장군은 야, 네 이름 써넣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극히 다 귀천에 관계없이 존중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까 임진 장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황보고서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임진 장초를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세상에 그렇게 직종이 다양한 줄 몰랐어요. 우리가 이름 모르는 게 많고, 근데 그 중에 나오는 거 보면 보잡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왜? 장초에다가 아무개가 잘 싸웠으니까 상 주십시오 해가지고 직급하고 이름을 다 올렸습니다. 근데 보잡이가 뭔가 해봐서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포작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선상생활하는 사람이 집이 없으니까 배에서 먹고 자고 배에서 해산물 따다가 육지에서 팔고 쌀 얻어다 밥해 먹고 이런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임진 장초를 보면서 감동한 거는 이분은 한 사람이라도 누락될까봐 모든 사람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마침 천직 백과사전 같은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이순신의 진정한 백성사랑,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정말 이순신을 닮은 절실하고 정말 우리
가슴속 깊이에서 우러나는 좋은 문학 작품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오늘 우리 여성문학회 단가 지은 그 이희복 선생님 내일 불러주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박수. 이희복 선생님 유명한 사고를 하고요. 명호를 좋아하고 KBS 단가 여성문학회 단가 등 그리고 오늘 처음 오셨는데 박영미 씨 미안합니다. 박영미 잠깐 일어서세요.